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김정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충혈된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3년 전까지 평양에서 북한 권력 서열 10위권 내 중앙보위부 고위 간부의 자녀로 살았던 저는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김정은의 실체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왜 이 자식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야? 단지 경제보고서의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고위 간부는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 묻지 않았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가 처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순간들은 제 뇌리에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요리사의 가족 전체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또 어느 회의에서는 졸았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충성했던 간부를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 증언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평양의 특권층 자녀로서 누렸던 화려한 삶의 이면에는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점점 더 미쳐가는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평양에서 북한 권력 서열 10위권 내의 중앙보위부 고위 간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가 처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순간들은 제 뇌리에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 자녀로 태어나 중앙보위부 고위 간부의 딸로서 저는 북한에서 최상위 계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동강구역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금수산 태양궁전 근처의 특수학교를 다녔고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최고위층 자녀들과 어울리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다른 북한 주민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외국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었고 외국산 사치품들로 가득한 집에서 살았으며 평양의 고급 식당에서 마음껏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적인 생활 속에서도 항상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해야 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중앙보위부 자녀라는 신분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실상은 철창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생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숙청의 공포가 늘 우리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해왔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북한 최고위층의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았던 것들, 특히 김정은이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모든 특권층 자녀들이 그렇듯 저 역시 평양 제1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김일성 가문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을 배웠지만 집에서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앙보위부의 특성상 외국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을 저와 공유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외국 도서들이 가득했고 휴일이면 아버지와 함께 서양 고전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철저히 비밀이었고 저는 어린 나이에도 이런 것들을 절대 밖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마치 연극을 하듯 완벽한 체제 수능자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양 중심부의 특별 주거 지역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할 때면 검은색 벤츠를 타고 학교에 갔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고위층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준비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혜는 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보위부 자녀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학과 공부 외에도 정보 분석, 외국어, 그리고 체제 보위를 위한 특별 교육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는 이미 북한 체제의 미래 수호자로 길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육의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충성심 교육이 한층 더 강조되었고 사상 검증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점차 이러한 과도한 통제와 감시가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특권을 누리는지, 왜 다른 주민들의 생활은 이토록 다른지, 그리고 왜 이토록 많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문들은 나중에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생각들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신뢰할 수 없었고 부모님께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이러한 의문들을 품은 채 겉으로는 완벽한 체제의 충성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앙보위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고위 간부였습니다. 북한에서 중앙보위부는 국가안전보위성이라고도 하는데 체제 수호와 정권 보위를 위한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핵심 조직이었기에 아버지의 위치는 곧 우리 가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열 10위권이라는 위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김정은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었고 최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일하셨고 때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불안해하셨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수시로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하던 아이의 아버지가 다음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집에서도 불필요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항상 저에게 내가 본 것, 들은 것은 모두 잊어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특별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였는데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희 가족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곳에는 북한 최고 위층의 비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점차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부터였습니다. 종종 한밤중에 급하게 호출되어 나가시곤 했고 돌아오실 때면 몹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저 사람이 미쳐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 고급 차량, 충분한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고 24시간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특권층이었지만 동시에 인질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과의 첫 대면은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행사장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특별 초청된 고위 간부 자녀들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느껴진 그의 불안정한 기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측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한순간 웃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면서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공포의 전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에서 김정은은 마치 연극을 하듯 과장된 제스처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즉흥적인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프로그램에 없던 즉석 연설을 하겠다고 하거나 계획에 없던 사람들을 불러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폭식이었습니다. 행사 중간 만찬에서 그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흡입하듯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려야 했고 음식을 더 가져오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행사에서 저는 우연히 김정은의 분노를 목격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한 간부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고 갑자기 그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 자식이 감히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이 행사장을 감쌌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본 것은 절대 잊어버려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여러 차례 김정은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번 그를 볼 때마다 그의 불안정한 성향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성택 숙청 이후에는 그의 편집증적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북한 최고 위층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2013년부터 평양의 권력 중심부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모두가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특히 장성택 숙청 이후 이러한 분위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늦게 들어오시면서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는 항상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중앙보위부 내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동료들이 늘어났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 중 한 명은 김정은이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가 다음날 아침 종적을 감췄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다음날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그 친구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숙청되었다는 것을. 김정은의 과도한 피해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그가 자신의 음식을 5번씩 검사하게 하고 경호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선을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바꾸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감시의 눈길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화통화는 모두 도청되었고 집 주변에는 24시간 감시 요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의 대화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정원을 산책하면서 귓속말로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몹시 술에 취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절제하시던 분이 그렇게 취해 들어오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이제 저 사람은 완전히 미쳤다.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그 말을 절대 잊으라고 하셨지만 그때의 두려움에 찬 목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권력 내부의 긴장감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다음 숙청의 대상이 자신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족도 서서히 탈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이상 행동은 2014년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 사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를 따라 참석한 고위급 회의장에서 김정은의 광기 어린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한 간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김정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자식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라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그 간부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충혈된 눈에서는 이성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마치 야수와 같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성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측근들은 그의 감정 기복을 다루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지나치게 흥분해서 밤새도록 연회를 열자고 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그의 충동적인 의사결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미사일 발사를 새벽에 갑자기 지시했고 실패하자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 사람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의 급격한 체중 증가와 감정 기복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측근들 사이에서는 그가 수면제와 진정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은밀히 퍼졌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절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편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4~5명의 사람이 먼저 맛보게 했고 심지어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심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본 경호원을 그 자리에서 해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북한의 최고 위층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그의 모습은 철저히 통제되고 연출된 것이었으며 실제의 그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말 북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가장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황병서를 비롯한 몇몇 최측근들이 갑자기 숙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췄고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숙청의 방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단순히 처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들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켰고 때로는 처형 장면을 다른 간부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 밤새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보위부원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악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작은 가방에 필수품들을 넣어두셨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에게 도망칠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역죄로, 어떤 이들은 불충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단지 김정은의 의심을 샀거나 그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가장 친한 동료가 숙청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충성을 다한 간부였습니다. 그의 죄목은 회의 중 졸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를 반동분자로 몰아 처형했고 그의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었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무서웠던 것은 김정은의 변덕스러운 숙청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총애하던 사람을 내일은 처형하고 어제의 적을 오늘은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모든 고위 간부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했고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초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급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정신감정 기록이었습니다. 중국의 의료진이 비밀리에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그의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심각한 망상장애와 극단적인 편집증을 보이고 있었고 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폭력성이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가 본 문서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크게 화를 내시진 않았고 대신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이제 너도 알게 됐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탈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탈북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 지역의 협력자들과 접촉해 놓은 상태였고 필요한 자금도 조금씩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최근 벌어진 숙청 사례들과 김정은의 정신 상태에 대해 설명하시자 어머니도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탈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였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위험했고 늦어지면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최소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이 중앙보위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을 크게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탈북 준비는 극도의 신중함과 정확성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출근하시면서 조금씩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셨고 어머니는 조금씩 현금을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 처리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재산을 정리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아버지는 몇 개월 전부터 조금씩 현금화를 진행해 오고 계셨습니다. 평양 시내의 고급 아파트, 별장, 차량 등을 자연스럽게 처분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은 탈출 경로였습니다. 일반적인 탈북 루트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중앙보위부 고위 간부 가족이 함경북도 국경을 통해 도망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업무상 알고 지내던 중국 측 인맥을 활용하셨습니다. 정식 출장을 위장한 탈출을 계획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현금의 대부분이 이 준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신경 쓴 것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학교에 다녔고 어머니도 여느 때처럼 당간부 부인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실패했을 때 겪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북한에 남겨질 친척들에 대한 걱정이 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믿을 만한 조력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탈출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랜 기간 신중하게 준비해 오신 덕분에 믿을 만한 협력자들을 확보해 두고 계셨습니다. 탈북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시기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는 시기를 노렸습니다. 그때가 경비가 가장 허술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는 그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4월의 어느 새벽,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공식 출장을 신청해 두셨고 우리는 가족 동반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고위 간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평소처럼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신임해온 사람이었고 이미 우리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시로 설치되는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아버지는 당당하게 신분증과 출장 증명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고위 간부의 위험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신의주 검문소였습니다. 국경 지역이라 검문이 특별히 엄격했습니다. 검문소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지휘와 완벽한 서류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가장 긴박했습니다. 국경 다리를 건너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정된 계획대로 무사히 중국 측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협력자들이 우리를 다른 차로 갈아태웠습니다. 그때부터는 숨가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의 탈출을 알아차리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 내륙으로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차를 여러 번 바꿔 타면서 추적을 피했고 미리 준비된 안전가옥들을 거쳐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친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은 지금도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국경을 통과한 지 단 6시간 만에 북한 당국이 우리의 탈출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즉시 체포령이 내려졌고 국경 지역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차원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추적조가 우리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니며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상하이 외곽의 한 폐공장에서 지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잠깐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음식은 아버지의 협력자가 하루에 한 번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찾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정은은 우리 가족의 체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가 숨어있던 건물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비상탈출구를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청두, 쿤민, 광저우. 중국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했고 외모도 계속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으며 아버지는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쓰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국-태국 국경을 넘기 위해 우리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이 들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던 우리를 이런 도피 생활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자책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태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한국행을 신청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보낸 2주간의 시간은 이상하게도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북한의 추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2015년 7월 우리 가족은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북한 내부 정보들은 한국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정신상태와 관련된 의료 기록, 북한 고위층의 실상, 핵무기 개발 현황 등은 긴급히 분석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양 특권층 출신인 우리가 일반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북한의 실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문화적 차이가 예상보다 컸고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구조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안 문제도 계속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경호 체계를 유지했고 우리는 가명을 사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북한의 보복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평양에서의 안락한 생활과 너무나 다른 현실 그리고 북에 남겨진 친정 식구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가셨고 지금은 오히려 한국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로 인해 북에 있는 친척들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개적인 증언은 삼가고 계시지만 정부 기관들과는 꾸준히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제게 특별한 관점과 가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김정은 정권의 실상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김정은은 분명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2015년 초에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고 최근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나 감정 기복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닌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측근들은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만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리사와 그의 가족 전체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그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로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신의 권력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평양의 호화로운 건물들과 백화점은 모두 가짜 번영의 상징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외화 보유고가 바닥나가고 있으며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핵개발 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파탄 지경입니다. 권력 내부의 균열도 심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사불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파벌 간의 갈등이 극심합니다. 특히 군부와 당 조직 사이의 알력 다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언제든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앙보위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주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김정은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들은 모두 체제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과도한 비만과 스트레스, 그리고 각종 약물 사용으로 인해 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의 공개 활동이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 구조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김여정이 실질적인 이인자로 부상했지만 이에 대한 군부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남성 중심의 북한 군부는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양의 특권층조차도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은 체제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고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는 체제의 미래를 그들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하는 고위 간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곧바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제의 근간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의 은밀한 유입과 외부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북한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언제 무너질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체제가 무너진 후의 준비입니다. 현재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연착륙을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엘리트층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들은 체제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계층이며 동시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적절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탈북 이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 어떻게 하면 북한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실상, 특히 김정은의 불안정성에 대해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저의 친구들,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북한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북한의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증언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저와 우리 가족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광기 어린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판단력 상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그의 충동적인 의사결정이 핵무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의 정신 상태로 볼 때 체제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 내부의 상황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생활고는 극에 달했고 심지어 평양의 특권층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더욱 강압적인 통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비록 그로 인해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 증언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변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북한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긴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향후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증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탈북할 당시부터 보였던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들 역시 김정은의 광기 어린 행동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자신들이 숙청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고위 간부들이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만과 각종 성인병, 그리고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문제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단순한 탈북자의 증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다가올 변화에 대한 경고이자 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